형님, 자식도 없는 양반이 이 큰 재난을 다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좋은 곳에 써줄 테니 이제 그만 바닷에서 편히 쉬시죠. 남해의 거친 절벽 끝 사촌 동생 선학수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썩은 소나무에 굵은 밧줄로 칭칭 묶인 매중그룹. 선진호 회장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절규했습니다. 네 놈이 어찌 내게 이러느냐! 당장 풀어라! 아! 발밑에서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시퍼런 입을 벌리며 절벽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선 회장의 얼굴은 죽음보다 깊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선학수는 비에 젖은 구두를 털며 차갑게 등을 돌렸고 검은 세단은 빗속으로 비정하게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선 회장의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파도 소리를 뚫고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파도에 젖은 해녀복을 입은 작은 그림자 12살 해수가 비창 하나를 입에 문 채 수직 절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끊겼던 운명의 밧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절벽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돌려 오늘 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남해의 푸른 바다를 가르는 검은색 세단 안에는 팽팽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촌 동생 선학수는 힐끗 백미러로 뒷좌석의 68세의 선진호 회장을 살폈습니다. 형님, 이번에 새로 낙점한 리조트 부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전망이 워낙 좋아서 완공만 되면 매중그룹의 상징이 될 겁니다. 선학수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 회장은 창밖을 보며 대쪽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리조트도 좋지만 내 결심은 변함없네. 건강이 안 좋아진 요즘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모든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은 사회에 환원할 걸세. 자식도 없는 내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써야지. 선학수는 이빨을 득득 깔며 다시 한번 넌지시 운을 띄웠습니다. 형님, 그래도 피부치가 저 하나뿐인데. 사회 환원도 좋지만 저한테 조금이라도 경영권을 실어주셔야 회사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선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수야, 자네에겐 이미 충분한 살림을 떼어주지 않았나?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니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게 맞네. 이 결심은 죽어도 수정할 생각이 없으니 다시는 입에 담지 말게. 선 회장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선학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도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형의 고집스러운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 대단한 환원, 오늘 저승길 노잣돈으로나 쓰시지. 오전 11시 차는 인적이 끊긴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 소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처럼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평화롭던 바다에 심상치 않은 폭풍 전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선 회장이 부지를 살피려 절벽으로 다가가는 찰나 매복해 있던 괴한들이 들이닥쳐 그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처박힌 선 회장은 경악하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선학수는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형의 멱살을 잡아 썩은 소나무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형님, 그 많은 돈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준다고? 말도 안 되지. 사촌이라지만. 피 섞인 동생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선악수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형을 굵은 밧줄로 칭칭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고집도 바다 밑에나 처박으쇼. 형님이 사라지면 매중그룹은 이제 온전히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추적되며 내리는 비와 높은 파도의 파편이 튀어오르는 절벽 끝 소나무에 묶인 선 회장이 배신감과 추위에 떨고 있을 무렵 절벽 아래 해안가에서는 12살 강혜수가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잃고 82세 된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또래들이 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과 웃고 떠들 시간에 혜수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전복을 캐며 삶을 지탱했습니다. 소금기에 절어 푸석해진 머리카락과 찬물에 불어 터진 손마디는 12살. 소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 망살이라도 더 채워야 할매 무릎 약을 사는데 혜수는 파도가 높아지는 줄도 모르고 연신 자맥질을 이어갔습니다. 혜수의 삶은 부모님이 떠난 그날 이후로 매 순간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점순 할매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도박빚에 쫓겨 전국을 떠돌다 이 외딴 어촌에 겨우 정착했지만 이제는 쇠약해진 몸으로 거동조차 힘든 처지였습니다. 혜수는 그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낡은 해녀복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뼈를 깎는 듯 했지만 혜수는 내가 쉬면 할매가 굶는다는 생각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거친 바다는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가 아닌 혜수에게는 눈물겨운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게 되자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철수하라는 마을 어른들의 외침에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갯바위 근처를 서성이다. 우연히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 사이로 소나무에 위태롭게 묶여있는 검은 형체가 번개빛에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헛것인 줄 알았으나 사람의 형상임을 확신한 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이다. 저기 사람이 있어. 혜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기에 혜수의 몸은 본능적으로 절벽 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절벽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가운데 12살 혜수의 작은 몸은 거대한 수직벽에 매달려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섞인 빗물이 흐르고 무릎은 바위에 긁혀 너덜너덜해졌지만 혜수는 입에 문 비창을 꽉 깨물며 한치의 망설임 없이 위로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썩은 소나무 곁에 다다른 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선 회장을 묶은 굵은 밧줄을 비창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혜수의 비장한 외침과 함께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순간 소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두 사람은 허공으로 솟구쳤으나 혜수는 본능적으로 선 회장의 허리를 낚아채 바위 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는 무거운 선 회장을 등에 업고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으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는 진흙탕에 빠져 후들거렸고 낡은 고무신은 진즉에 벗겨졌지만 혜수는 부모를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시린 고독을 이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낡은 판잣집의 사리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혜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매, 할매, 사람 좀 살려줘. 방 안에서 무릎을 감싸쥐고 끙끙 앓던 박점순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주와 그 등에 업힌 노인을 본 할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뜬 선 회장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천장의 얼룩과 그보다 더 깊은 주름이 진 점순 할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30년 전 겨울 술에 취해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쓰러져 죽음을 기다리던 청년에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과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은가락지를 건네며 다시 살아보라던 그 생명의 은인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굴은 이모님? 남대문 시장의 그 이모님 맞으시죠? 선 회장의 갈라진 목소리에 점순 할매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선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겨 수십 년간 이름까지 바꾸고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은 곧 다시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선 회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낡은 판잣집에서 손주를 지키며 고단한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30년의 세월을 가로지른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뒤에서 혜수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의 젖은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선학수는 차를 타고 떠나던 중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해결사들의 차를 돌려 다시 절벽 끝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내들은 뿌리 뽑힌 썩은 소나무에 걸린 밧줄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밧줄 끝은 바위에 쓸려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단번에 베어나간 매끄러운 절단면. 사내들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누가 있어? 이 근처에 누군가 회장님을 채간 거야.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그의 구두 끝에 낡고 작은 검정 고무신 한 짝이 걸렸습니다. 진흙 속에 박힌 작은 아이의 발자국과 끌려간 흔적. 사내들은 아래쪽 마을 유일하게 불이 켜진 벼랑 아래 판잣집을 가리키며 포효했습니다. 어린 놈이야. 그놈이 회장님을 데려갔어. 당장 그 집을 부숴서라도 찾아내. 검은 세단 2대가 해안가 마을 어귀의 비명 같은 타이어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덩치 큰 사내들이 손전등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점순 할매의 낡은 흙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근처에 노인 하나가 기어들어온 게 확실해. 쥐 잡듯이 뒤져. 사내들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점순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아픈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선 회장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보게 저놈들 눈이 제대로 뒤집혔구만. 저놈들이 이리로 들어오면 너도 죽고 우리 혜수도 죽어. 빨리 뒷문으로 나가서 혜수와 함께 몸을 숨겨라. 선 회장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님, 저 때문에 이모님과 혜수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 회장이 단호하게 말하며 문으로 향하려던 찰나 혜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이 동네 지리 몰라요. 제가 바닷길로 나가서 도움을 청해 올게요. 혜수의 눈은 공포에 젖어 있으면서도 부모를 잃던 날의 기억을 이겨내려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쾅! 대문을 부수듯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점순 할매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앙상한 몸으로 방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지랄이야. 빚쟁이 놈들이냐? 내 몸뚱아리 말고는 가져갈 거 없으니 썩 꺼져. 할머니가 악을 쓰며 시간을 버는 사이 해수는 선 회장의 손을 잡아 끌고 부엌 뒤쪽 작은 쪽창을 넘었습니다. 해수는 선 회장을 갯바위 틈 깊숙한 해식 동굴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해안 동굴 입구 거센 파도가 들이치는 바위 틈에서 선 회장은 저체온증과 다리 부상으로 의식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 회장은 자신의 코트를 해수에게 덮어주며 힘겹게 밀어냈습니다. 해수야, 너라도 도망쳐라. 마을 입구는 막혔을 테니 산 위로 숨어. 할미는 노인이니 함부로 못할 게다. 나는 여기서 끝인 모양이다. 하지만 해수는 할아버지의 젖은 손을 뿌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해수는 이미 봤습니다. 아까 쪽창을 넘을 때 할머니의 머리채를 휘잡던 그 나쁜 사내들의 눈빛을 말입니다. 저들은 할머니가 노인이라서 봐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할매, 저놈들이 죽일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 또 혼자 남기 싫단 말이에요. 해수는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수척 갈피에서 임도연 실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이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선진호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도가 해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잠수하며 알려준 해녀들조차 위험해서 꺼리는 수직 수중 동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절벽 및 조류를 뚫고 건너편 섬 선착장으로 연결된 유일한 지름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10분만 버티세요. 제가 바닷길로 가서 사람들 불러올게요. 우리 아빠가 나는 물개보다 빠르다고 그랬어요. 선 회장이 말릴 새도 없이 해수는 차가운 겨울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해수는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손에 쥔 명함을 가슴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수중 동굴의 좁은 틈 사이로 날카로운 바위들이 해수의 여린 살점을 긁어 놓았지만 해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집념, 그리고 방금 만난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다시는 저 벼랑 끝에 두지 않겠다는 12살 소녀의 오기가 거친 와류를 뚫어냈습니다. 마침내 건너편 섬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 해수는 피범벅이 된 발로 자갈밭을 달려 공중전화 부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뒷좌석, 선학수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남의 현장의 해결사 두목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형님, 시신은 못 찾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날씨면 내일쯤 해안가로 밀려올 테니까. 대신 그 노인네랑 꼬맹이는 확실히 입마가. 증거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버려. 학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장의 사내들은 학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82세 점순 할매를 마당 바닥에 내팽개치고 기름통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터진 입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갯바위 동굴에 숨은 선 회장 쪽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몸뚱이는 어쩌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애만은, 우리 해수만은 건드리지 마라. 동굴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선 회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위를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이모님을 구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부러져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라이터를 켜고 낡은 흙집에 불을 붙이려던 찰나 동네 어귀에서 거대한 서치라이트와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해수가 목숨 걸고 건너편 섬에서 보낸 신호가
매중그룹 비서실에 긴급 타격대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매중그룹 보안팀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무릎 꿇어. 하늘에서는 해수가 타고 온 경찰 헬기가 하강하며 거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해결사들이 당황해 흩어지는 사이 해수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매, 내가 왔어. 할매 괜찮아? 아저씨들, 빨리 동굴에 있는 할아버지 좀 구해주세요. 신 회장은 해결사들의 두목 핸드폰을 빼앗아 학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학수는 안심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서울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매중그룹 본사 대강당은 검은 정장을 입은 이사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선 선학수는 눈물까지 훔치며 비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매중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신 선진호 회장님께서 남해 시찰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학수는 선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조작은 이미 끝났고 이제 자신을 그룹의 총 책임자이자 회장으로 선포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 선학수가 오늘부로 매중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자산을 승계받아 총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학수가 의기양양하게 회장 취임 선언을 하려던 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후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휠체어를 탄 선 회장이 임 실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한 12살 해수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점순 할매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학수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야 하는데. 선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학수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수야,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고 했더냐? 네가 보낸 사내들이 내 은인인 이모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아이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며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 내 놈은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임 실장이 회수한 두목의 핸드폰에 학수의 범행 지시, 녹취록과 현장 사내들의 자백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학수를 향해 폭사되었고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쥔 선진호 회장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중그룹은 사회환원그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의 아이가 매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얼떨떨한 표정을 짓는 해수를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후레쉬로 찍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남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매중그룹의 새로운 복지센터 해수의 바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선 회장은 점순 할매의 30년 도박빚을 단숨에 청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아픈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었습니다. 점순 할매는 이제 절뚝이지 않고 선 회장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선 회장은 할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30년 전 그 국밥과 은가락지가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도망 다니는 삶은 끝내시고 저와 함께 해수를 키우며 가족으로 사시지요. 해수는 더 이상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자맥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선 회장은 해수를 자신의 공식적인 양녀이자 매중그룹의 미래 후계자로 입양했습니다. 12살 해수의 책상 위에는 이제 전복 비창 대신
세계 해양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 회장은 해수에게 말했습니다. 해수야, 네가 바다를 건너 나를 구했듯이 이제는 이 매중그룹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구하는 튼튼한 배가 될 거란다. 네가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겠니? 해수는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촌동생 선학수는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고, 매중그룹은 선 회장의 신념대로 사회 환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질 무렵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30년 전 남대문 시장의 작은 인연이 12살 소녀의 용기를 타고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온 남해 바다에는 이제 슬픈 숨비소리 대신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만이 파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욱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옵니다.